시작하겠습니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MBC 정 기자, 그렇지만 기자죠. 저도 기자입니다. KBS 정 기자. 예. 네, 저희는 다 전 기자가 예. 됩니다. 아니 기자는 기자예요. 장인수 기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예, 우리가 1인 미디어도 많고 기자라는 직업이 이게 무슨 직장이 없다고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은 그런데 한국은 기자입니다. 그러면 어디 기자세요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다 전속 기자는 그렇죠. 어느 언론사 소속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외국은 프리랜서 기자도 많잖아요. 네. 적이 없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탐사보도 전문 기자 중에 쉐이무 허시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쉐이무 허시라고 옛날에 미라이 학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는 봤습니다. 예, 잘은 모르고.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양민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인데 그거를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도를 한 사람이죠. 뉴욕 타임즈에도 기사를 내고 워싱턴 포스트 뭐 굉장한 사람 퓰리처 상을 2번인가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한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사람 기자예요. 예. 적이 없어요. 프리랜서 기자. 예. 프리랜서 기자. 근데 그 사람이 IRL 미국 탐사보도협회 한번 와가지고 각 세션마다 있거든요. 그때 최승호 선배도 갔었어요. 예. 검사와 죄수 검사? 검사와 뭐 했었잖아요. 예, 검사. 그 부산에서 접대 받고 검사들이 그거 스폰서 검사. 예. 스폰서와 검사. 예. 그걸로 한번 갔었는데 저도 가서 이렇게 각 그 출품장마다 세션을 하거든요. 근데 CMO 씨도 와가지고 특별 세션을 했었는데 줄이 있잖아요. 미국 기자들이 줄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30명, 4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한번 질문이라도 해보려고. 적이 없는데 엄청난 존경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선진국 자본주의 발달했으니까 뭐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예. 장인수 기자가 지금 그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길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유튜브 채널은 그때 뭐라 그랬죠? 저널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요. 자, 한국어로 저널리스트입니다. 예, 근데 뭐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예. 근데 검색을 할 때 저도 잘 안 됐는데 고급 검색 필터가 있거든요. 오른쪽인가 왼쪽에? 예. 그럼 저널리스트하고 이게 몇 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서너 개가. 예. 그러면 그걸 콩 누르면 거기에서 채널로 이동하면 저널리스트라는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예. 앞에. 네. 이게 이제 조금씩 구독자나 뭐 이렇게 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처음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요새 또 됐다 안 됐다 하고 최근에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널리스트 하면. 예. 장인수 기자의 컨셉은 지금 매일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서 그걸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익혔다가 충분히 취재가 되면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하겠다. 예, 근데 이제 제 저널리스트 매체에서만 할 건 아니고 그 볼 사람 제 매체에서만 하면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매체들을 찾아서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MBC나 KBS에도 납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길게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MBC나 KBS가 이제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콧대가 높아서 우리 기자들이 취재 안 한 거 아니면 안 믿어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취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콧대만 높아.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매체들 대한 매체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디올백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보도도 서울의 소리만 한 게 아니라 몇 군데 같이 했어요. 김용민 TV, 안진걸 TV, 뉴스버스가 동시 송출했어요. 이번에도 사실. 그랬군요. 네, 동시 송출했어요. 근데 단지 이번에는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제보를 한 거고 서울의 소리가 제가 취재하는 그 취재 지원 제작 지원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보도 거기 거고 취재 지원도 서울의 소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소리 단독 이렇게 나가니까 몇 군데들이 같이 못하는 거죠. 서울의 소리 단독 보도인데 뭐 예를 들면 오마이TV나 이런 데가 같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취재하는 거는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울의 소리에 제가 또 그 상하는 어떤 뭔가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단독을 빼고 그냥 뭐 장인수 단독 이런 것도 빼고 설사 단독이라 할지라도 빼고 그냥 예고를 띄울 생각이에요. 보도 이틀 전 정도에.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스폰서 검사를 만약에 취재했다. 그럼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예고를 만들고 예고를 띄우면 유튜브 상에서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함께 하실 분들 찾습니다. 함께 할 매체들. 그래서 이제 같이 송출하는 걸로. 예. 동시 송출하는 장인수 기자를 엄청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취재를 믿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보가 났을 때 이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 그렇지. 취재한 애는 따로 있고 이거를 전달한 매체는 따로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형 매체들이면 당연히 네가 취재한 거 맞는지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데스킹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원고는 일단 봐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대한 매체들은 제가 그걸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있던 MBC나 선배가 있었던 KBS 수준의 데스킹이 또 어차피 안 되는 매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전적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디올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영상이 있고 카톡이 있다. 영상과 카톡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팩트만 썼다. 믿어달라. 그래서 이제 믿고 해준 데 같은 데가 이제 뉴스버스. 거기 이제 이진동 선배라는 걸출한 기자가 있지만, 그래갖고 이진동 선배한테는 사실 기사를 미리 하루 전에 보냈나? 보도 직전에 보냈나?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스크립트를, 방송 스크립트를. 근데 이제 선배니까 보고, 이건 다 팩트네. 왜냐면 그 이제 영상이 있는 거고, 카톡이 있는 거고, 그것만 해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시 송출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방식이네요. 미국 같은 방식이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안진걸 TV, 김용민 TV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장인수 널 믿을게 그러고 그냥 같이 송출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는 뭐 선배도 계시고 최경영 TV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데는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스크립트를 보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좀 나를 믿고 보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같이 하시자. 좋네요. 그렇게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동시 송출한 데를 우선적으로 출연해서 취재 후토크 같은 취재 뒷얘기 같은 것들을 이제 또 같이 하고요. 이제 그런 신뢰가 형성된다면. 근데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방식인데 진짜 오보가 나거나 어찌 됐건 오보가 안 났음에도 소송을 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최경영 TV에서 송출을 했는데. 최경영 TV를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마음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같이 할 건가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아무튼 좀 더 고민하면서 고민해봐야 그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7시간 그 녹취 보도랄지 디올백 보도랄지 이런 것들은 특징이 동영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영상이 있고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뭐 어떻게 보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떠들 때는 그게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떠도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게 떠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루머로 어떤 뭐 며칠 전인지 뭐 난리가 나서 대통령실 어딘가에서 난리가 나서 인테리어를 좀 바꿨다. 뭐가 다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뭐 대단히 시끄러운 루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루머들이 어디서 나올지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결국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늘 공무원인 사람들이 보다 못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루머 수준이니까 제가 뭐라고 정확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디올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루머 수준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뭐 영상 있고 카톡 있고 뭐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몰카 공작이라고 법무부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씨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몰카 공작이라는 그 주장 여당 쪽이나 일부 신문들의 주장이랄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 3년도 더 됐죠. 2020년 3월 말 4월 초에 이제 그 검언 유착 보도 예. 했을 때도 그때 MBC와 제보자 X의 공작이다. 이렇게 그때도 했었어요. 공작이라 그랬구나. 그때도 왜냐면 이동재 기자를 그때는 이제 몰카 취재가 아니라 이제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이동재 기자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도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같은 게 공작 아닙니까? 그게 공작인데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집권 여당 그때는 야당이죠. 예, 예. 이 사람들은 자기네를 대상으로 하면 공작인 거고 자기네가 하는 거는 정의로운 거고 뭐 늘 그런 거죠. 예. 제가 오늘 장인수 기자를 모신 거는 7시간 녹음과 명품백을 받을 때 그걸 영상을 직접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잘 알잖아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왔을까? 그냥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네. 저렇게 쉽게 어떤 명품백을 받는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별로 보지도 않았던 양평의 무슨 뭐 아버지의 어떤 지인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 목사님이. 네.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남북관계에 관해서 본인이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는 등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등 그런 말을 얼토당토 않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정말 시스템인 건지 한국이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아무런 공직도 없는 사람이? 네. 근데 저걸 그냥 가만 놔두나? 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그 정말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일단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야.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이제 그 뭐랄까 성격 캐릭터가 일단 좀 그 뭐랄까 중요하겠죠. 예. 그걸 보면 이제 이명수 기자와 했던 7시간 녹취록 이번에 이제 최재형 목사와 나눴던 주로 이번에 카톡과 이제 만나서 면담이죠. 이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 자신의 대인 관계에 관한 어떤 스킬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스스로 갖고 있어요. 이명수 기자랑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이제 이명수 기자 뭐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뭐 못 봐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나이를 확인해 본 다음에 자기가 누나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누나라고 하면서 친해지고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내가 능수능란하게 대할 수 있고, 다룬다.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남자라면 더더욱. 그러니까 전 다 같이 봐요.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 만나자마자 팔짱 끼고 사진 찍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캐릭터인 거예요. 스스럼이 없어. 예, 스스럼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아니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어. 저기 오마이 TV의 구영식 선배도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랑 대선 기간에 통화를 한 다음에 그랬죠. 예, 하고 나서 딱 한 통화 했는데 그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 넘어갈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건희 여사의 스킬에 자기도.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다들 선배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냥 끊어버리거나 뭐 얘기 안 하거나 그러는데 그렇지. 아유 언제 한번 뭐 저희가 모실게요. 한번 저희가 뭐 당선되게 되면 청와대로 한번 꼭 모실 테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구영식 기자한테도. 야. 예.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그 자신감. 이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던 거고, 이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이 한번 문제됐고, 통화가. 이번에 또 최재형 목사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스스럼이 없고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둘째, 이제 그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 둘째, 자기가 권력자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권력자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와이프든 권력자이든 이제 원래는 권력자의 와이프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언제부터 불구하고 본인이 권력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아니 대선 전에도 7시간 녹취록은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이후라고 저는 보는데 2012년쯤부터 그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닌데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와 계속 소송전을 벌였던 정대택 선생님 같은 분의 말을 따르면
이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원래는 윗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늘 뭔가를 이렇게 사다 바치는, 선물하는,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이런 거를 하다가, 그게 딱 역전된 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을 하니까, 재벌집에서 선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르지. 그 전까지는 조남욱 그 르네상스 회장을 통해서 선물을 하다가, 예.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딱 결혼을 하는 순간 그 관계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역전이 돼서 이제 무슨 명절이나 뭐가 있으면 재벌가나 뭐 좀 모꽤나 이렇게 한다는 집안들이나 뭐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을 하기 시작. 그래갖고 저는 충분히 그 시점이 충분히 그럴 만.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자신감이냐면 그 세상은 약육강식. 강자가 독식하는 방식. 이거에 대한 그냥 철학 같은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내가 권력이 없을 때는 열심히 사다 바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떨다가 이제 내가 권력자가 됐으니까 다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 근데 저도 그런데 사람이 다들 나 같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게 이제 최근에 저는 뭘 느꼈냐면 당연히 MBC에서 디올백 보도를 할 줄 알았어요. 특종이니까.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부딪혀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근데 김건희 씨는 그냥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명품 선물을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지 사실. 말도 안 되지. 근데 보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카톡이나 그 받을 때 단 1의 스스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 꺼리낌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다 갖추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거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팩트는 아니지만 그게 이 행간을 읽어보면 카톡과 그 녹취록의 행간들을 보면 그 자식 내가 지금 영부인 그리고 사실상 스스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끈을 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 그렇죠. 정부, 그러니까 김건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누군가한테 잘 보이거나 뭐 해서 뭐 좀 없을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기자들도 많잖아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많고, 보도국장만 이렇게 새로 해도 그 보도국장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서는 기자들 많고, 그런데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이상할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카톡으로 그걸 너무 우리가 볼 땐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카톡으로 그 선물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같으면 취재하는 입장에선 벌써부터 이거 작업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근거로 남겨서 나중에 나를 협박할 수 있겠구나. 기자들은 항상 그런 걸 취재하니까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요거를 나중에 어떻게 폭로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부터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보면. 우리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또 누군가 또 그래 들어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야. 그거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팩트로 확인된 건 디올백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디올백은 입장권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예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명품백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디올백 제가 알아보니까 그 300만 원짜리가 기본 가격이더만요.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지만 디올백 중에서는 가장 싼 축에 속하던데 그게 파우치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다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냉큼 받는 그 행위는 진짜 거기에 관한 도덕성은 굉장히 무뎌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한 게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처음에 이명수 기자가 28만 원짜리 샤넬 향수를 사요. 처음에 선물을 맨 처음에 6월에 1차 면담을 할 때 선물을 뭘 하면 좋을까 최재형 목사랑 하다가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 명품 좋아하니까 명품을 좋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명수 기자가 처음에 영등포 신세계 가서 사오는 게 28만 원짜리 샤넬 향수. 우리가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하면 샤넬 향수 보통 많이 이렇게 싸면서 어디 선물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샤넬 향수. 그 중에서 제일 작잖아요. 저가니까. 가격도 작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샤넬 향수가 진짜 요만해요. 그렇지. 요만해요. 샤넬 향수가. 그래갖고 이걸 요렇게 갖다 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티가 안 나는 거야, 선물. 그래서 150만 원짜리 요만한 그 화장품 선물 세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이거를 주면서 이거를 문제 삼 이게 함정이 아니었어요. 굳이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얘기. 그렇지. 야, 그걸로 거기에 국정농단이나 인사 개입이나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녹음을 한 거고 이건 예. 그런 거.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함정 취재라고 하면 선배 말씀하셨죠. 300만 원짜리 기본 가격이거든요. 디올백. 디올백 중에서 하여간 싼 거예요. 이게 진짜 함정 취재고 제가 제대로 함정 취재했으면 저는 처음에 300만 원이나 한 500만 원짜리 딱 넣어보고 받으면 그 다음에 에르메스 뭐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사줬겠죠. 또. 네, 두 번째 갈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게 28만 원짜리 샀다. 야 이거 너무 작다. 그래서 150만 원짜리 하나 더 사서 180만 원짜리 선물한 다음에 우리 수준에서 생각한 거야.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서민죠. 그렇죠. 서민. 그리고 180만 원짜리 받으니까 다음엔 좀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야. 300만 원짜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함정은 사실은 그러니까 요 디올백이 함정이 아니라 그렇지. 이거는 진짜 입장권 같은 거고 만나려면 치러야 할 통행세 같은 거고요.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듣는. 그래갖고 원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건 통행세고 입장료고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도 저한테 정확하게 워딩은 말씀 안 하시는데 첫 번째 때는 뭔가 제안을 했대요. 목사님한테. 자리?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 목사님 얘기를 해요. 네. 두 번째 2차 면담에서 녹음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도 저랑 한번 같이 크게 할 일 하시고 요런 워딩이 있거든요. 예. 요 워딩이 1차 때는 훨씬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리를 제안한 걸로 어떤 거를 한번 이런 자리 어때요? 아마 이런 얘기로 그 저는 해석이 되는데 목사님이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그 권력자한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보통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리 아니면 이권이거든요. 그렇죠. 자리 아니면 이권. 내가 가고 싶은 자리, 인사 관련 아니면 어떤 이권이 생기는 어떤 사업권을 불화받는 거, 이제 받는 거. 이건데 목사님이야 뭐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자리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뭐 통일운동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자리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 이명수 기자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이명수 기자 나한테 오라고 뭐 1억은 못 주겠냐고.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은 못 해주겠냐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정보 활동하라고, 정보원 하라고. 저쪽에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이명수 기자한테 7시간 녹취록에도 이미 그 제안이 있어요. 맞아. 그거 봤었어. 그 제안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톨비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가 이제 뭔가가 오가면 더 큰 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사가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과정으로 봐요. 디올백보다 더 큰 거 하기사. 그건 만나는 거고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잖아요.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없거든요. 이건 당연히 만나니까 받는, 내가 만나주니까 받는 용도죠. 듣다 보니까 조선시대 무슨 매관매직 의혹으로 보일 수도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딱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갈 때 3명이 앉아있고 쇼핑백 옆에 놓고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옛날에 뭐 판서나 정승이나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부터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쭉 줄 서는 거 아니에요. 당나귀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함 같은 거 싣고 와갖고 이제 인사드리고 어디 사또라도 가려면 그 장면 진짜 딱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게 권력 시스템이 이렇게 오남용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그렇죠.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 본인들끼리 여의도에서 쉬쉬하면서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큰일 난다는 거는 정말 또 한 번의 어떤 탄핵이랄지 뭐 총선 이후에 개헌선이랄지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근데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오늘 사실 국토를 포기하는 듯한 국방부 그 교육 훈련인가요? 백성과 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해놨어.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해놨어. 센카쿠 열도랑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해놨어.
좀 있으면 뭐 자위대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네요. 근데 황당한 상황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급하게 지시를 해서 뭐 바꾸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 탄핵 사유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토를 지켜야 되는 건데 뭐 국방부가 그렇게 해놓으면 백서가 아니고 무슨 뭐 정신교육 훈련인지 뭐 그런 데다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가 이렇게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관리 실패를 했다고 쳐. 근데 이제 따져 물어야 될 거는 특별감찰관이 있든 뭐가 특검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진짜로 권력을 행사했는지 권력이 없는 자잖아요. 네, 그렇죠. 권력이 없는 자입니다. 김건희는 권력이 없는 자가 무슨 자리를 준다고 말을 한 건지 그 목사에게 또는 그 전에 들었다는 그 통화의 내용처럼 누군가가 아마 요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요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은 그 금융위원 줘야 된다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안 그냥 말했으면 그거야말로 호의사실 유포인데. 근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 그렇죠. 보니까. 디올백을 받은 건 명확하니까 부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사를 안 하는데 뭐 네. 입증도 어려운 금융위원을 이 정부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디올백도 사실은 조사를 하면은 문제가 될 게 많은 게 선물 대장이 있느냐. 그렇지. 선물 대장. 예, 선물 대장이 있느냐. 그다음에 적견인 명부가 있느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사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없죠. 그게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게 선물을 하고 싶으면 선물이 먼저 우리 부석실을 통해서 그렇지.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용을 확인하고 받아도 되는 거면 받고 뭐 대통령 대통령물 기록실로 보내려면 글로 보내고 뭐 외국에서 들어온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는 과정을 보면. 그러네요. 어떤 행정관이 개입하거나 비서관이 다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선물은. 그 안에 혹시 첨단 몰카랄지 첨단 음성 녹음 장치랄지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그거는 한번 스크린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걸 한번 했어요? 예, 그 선물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선물을 가지고 가면 코바나 콘텐츠잖아요. 예. 코바나 콘텐츠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경호원들이 받아요. 그래서 현관 1층, 지상 1층 현관에다가 그 엑스레이 공항에 있는 그 보안 검사대를 가져다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통과를 시켜요. 한번 통과시켜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갖고 내려와서 이 들고 온 사람한테 주는데 이게 코미디인 게 뭐냐면 다 받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호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샤넬 화장품, 그러니까 샤넬 다 그 로고가 있는 쇼핑백에 다 가져갔으니까. 디올도 디올 그 쇼핑백에 가져갔으니까 경호원들은 그 쇼핑백 자기네들 들고 가서 자기네들이 그 엑스레이 통과시켰는데 예, 그 뭐가 들었는지 다 본 거거든요. 나올 때 목사가 그거 안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이미 다 선물인 거를 알고. 그렇지. 사실 이게 어떤 의혹이 또 있냐면 그렇게 이제 선물은 그렇게 보내고요. 선물 이제 들고 온 짐은 그렇게 해서 보안 검색돼서 통과를 시키고 휴대폰이나 작은 소지품은 다 꺼내놓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손목시계를 안 풀렀잖아요. 예. 근데 손목시계를 안 풀렀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몸 뒤짐 이거를 한대요. 이것도 하고 그 또 공항에서 하는 그 간이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공항에서 남자들 맨날 여기서 삑삑삑 거리잖아요. 허리띠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예. 이거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해갖고 이게 안 걸려요. 대충 해가지고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 하고 흔히 센터 간다고 그러죠. 이거 다 하고 간이 탐지기로 이거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걸려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의 그 영상을 몇 번 돌려봤는데 이 삐삐삐삐 소리가 없어요. 이걸 할 때. 대충 했나? 대충 한 거죠. 그러니까 시계 몰카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사실. 아니 근데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찌 됐건 대한민국의 최고들이 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각 군부대, 각 경찰 이런 데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그럼요. 가장 엘리트를 해서 그 대통령실 경호실로 보내는 건데. 그래야 마땅하고. 예, 최고의 자원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대충 하겠냐고요. 근데 왜 대충 했겠냐?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시가. 선물 들고 들어오는데 그거 뭐냐 열어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설명이 되냐고요.
그런 거거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미 아는 거야. 그 당시에 지식은 없어도 우리가 이거 하다가 괜히 그러다가 한 소리 그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나 김건희 여사들로부터 해갖고 내 손님인데 니네들 이래갖고 지금 불평불만 나오게 만들어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여사님 만나러 온 손님들 또 뭐 들고 왔으니까 우리가 또 괜히 뭐 또 말 나오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닌 이상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그렇게 우리 공안 검색 때 수준도 못하게 보안 검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대통령 부속실도 그럴 거고 안에 공무원들 아까 제가 늘공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정부를 대할 때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그 정년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평가를 한단 말이죠. 대통령은 어떻구나, 대통령의 부인은 어떻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상사를 평가를 하듯이 어떤 존경심이 우러나서 저 상사랑은 정말 열심히 일해봐야 되겠다. 저 상사를 위해서라도 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정말 강아지 판이구나. 강아지 판이야. 그냥 나는 월급이나 받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살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한번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존경심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라가 돌아갑니까? 제가 이거는 진짜로 무신분립 그 공장님 말씀대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랄지 밑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이면 다 파트너들이잖아요. 근데 회사 같으면 같은 등기사들이 지금 못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아까 제가 계속 이 권력의 어떤 행사에 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 정도 되면은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고 어디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대충 알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의도 집권여당 쪽 이쪽에서도 그렇고 뭐 민주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흘러나오는 소리는 진짜로 V1이나 V2라는 거야.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V1이나 V2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어떤 인사청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그런 루머가 그 광범위하게 믿게 되는 상황. 심지어는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사석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상황이 이거 무슨 뭐 우리가 어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 보도를 할 때 좀 그 판단, 그러니까 좀 그 예상을 하잖아요. 이 기자들이 보통 이 보도가 나가면 어떤 후속 조치가 있든 정부에서 어떤 식의 답변이 나오든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의 파장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대통령실을 무대응으로 할 거다. 그리고 뭐 반론 안 할 거다. 그리고 없었던 일로 만들 거다. 다 제 생각대로 했는데 하나 제가 잘못 생각한 게 김용현 경호처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중에 이게 보안 검색이 그냥 완전히 뻥 뚫려 버렸잖아요. 이걸 그렇지.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든 어찌 됐건.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하면 그 영부인을 대상으로 공작을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공작을 터무니없이 성공시킨 일반 민간인이. 그것도 진짜 무슨 16만 원짜리 중국제 시계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나 살 수 있는. 북한 공작원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지만 슥 좀 어느 정도 추이를 보다가 경호처장은 슥 경질을 하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질하는 거다 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충암고 1년 선배잖아요.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 때문에 그 의로 경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질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경질을 하면 그 경호처 직원들이 별의별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예? 그 기강을 잡는 거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경질을 해서 네가 잘못해? 그래서 예. 경질을 해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가 터질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사님만 디올백을 줬겠냐고요. 그렇죠. 예? 근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만약에 경질을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저는 김용현뿐만 아니라 김용현은 뭐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실무자들은 또 뭐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누구예요?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 예, 박정훈 대령 그 했을 때 뭐 대령만 문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수색할 때 우리가 수색할 때 그 현장 지휘관들만 지금 뭐 처벌한다고 그러고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그 소방서장만 또 그렇죠. 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해서 이번에는 그럼 김용현은 지키고 그 밑에 실무자들 급의 뭐 과장이나 뭐 차장이나 누굴 경질하려나? 이렇게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고요. 없었던 일로 그것까지도 없었던 일로 묻는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제 3자가 와서 내 와이프를 몰래 촬영해갖고 나갔는데 경호실은 그냥 방송 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도 용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대통령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공영방송이나 뭐 언론을 장악하게 했다고 해서 이걸 5천만 국민이 모를까 하면 다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의 봄 지금 뭐 1,000만 명 이상이 봤으니까 12.12 군사 쿠데타가 난 다음에 5.18 민주화 항쟁이 났잖아요. 그 전에 한 2, 3개월 동안에 이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오르는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정보가 통제된 그런 나라에서 박정희 6.25 시에 그런 나라에서도 5.18이 일어날 만큼 이게 사람들한테 빠르게 퍼져갔다는 거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SNS가 발달된 나라에서 이게 공영방송 하나 또는 2개 잡는다고 해서 뭐가 안 퍼져 나갈 거다.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체 하면서 눈만 가리고 그리고 옷은 다 벌거벗고 거리를 뒹굴면 그러면 그게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디올백이 그 취재 보도가 좀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린 데다가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가장 큰 핵심적인 의혹인 중대범죄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은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네,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복잡한 경제사범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뭐 맞나 틀리나 했나 안 했나 이럴 수가 있는데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보고 했겠구나.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을 바로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잡하거든. 뉴스타파만 계속 보도하고 다른 데는 잘 보도를 안 하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기자 입장에서는 그치. 사실 주가 조작 사건이 진짜 큰 거고 이런 것들이 이게 중대범죄야. 이게 특종이 되고 네. 모든 언론들이 달라들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선배도 방송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디올백 이거는 이런 영상 하나 이 아주 직관적이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람의 직관적이고. 감성에 확 불을 지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말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보도하는 게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색 저널리즘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옳고 그른지 범죄가 있었는지 뭐가 그렇죠. 비사실인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사람의 말투 진짜 김건희 여사 나왔을 때 막 이상하게 다리 꼬고 앉아 있고 막 반팔티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도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방송 기자들은 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방송은 워낙 감성적인 매체여서 그렇지. 그런 영상 하나가 확 먹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사람이면 그리고 어지간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좀 낮은 사람이거나 공적인 지위가 좀 별로 옅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방송이나 언론이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머크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추문 따라잡기 보도, 탐사 보도의 원류 같은 겁니다. 1세대 사람들은 그런 식의 그 어떤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했죠. 그거를 이제 갱신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슬프게도 아니 권력이 실제로 미국의 1900년대처럼 행동을 하는데 100년 전처럼 행동하는데 150년 전처럼 부정부패에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준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보도하는 언론은 그러면 21세기 2023년에 어떤 과학적인 탐사 보도만 해야 되고 아주 품격 높은 것만 해야 되나? 그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 했던 고민이 바로 그건데 이게 이제 MBC에 발제를 했을 때 점잖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지상파는 지상파는 굉장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되게 KBS는 더 심해요. 더 심하고요. KBS는 더 심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날아간다고 하죠. 우리 날아간다고 하고 그런 것들 막 이런 아이템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중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근데 그게 객관적이 아니고 자기적이야.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자기적이야. 근데 이게 이제 함정 취재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야 이걸 지상파에서 할 수 있겠냐. 근데 아니 있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 대한민국 영부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이거였어요. 저도 선배가 생각한 그 문제 지점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요. 아니 현실적으로 현실이 이런데 그대로 보여줘야. 지난번에 그러면은 성추문 사건 났을 때 빌 클린턴의 루인스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탄핵은 안 당했지만 그리고 하야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지만 저는 진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성균 씨가 이제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치. 그거 언론이 사실상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언론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살이지만 수사기관과 언론이 행한 타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타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애도하죠. 언론들이. 그리고 나중에 또 뒤돌아서는 똑같은 짓을 해. 똑같은 짓을 해.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성균 씨라는 한 개인 연예인이 아니라 이제 영부인이고 그렇지. 공적인 영부인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난 거고 받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몰카를 촬영했고 주면서 이걸 뭐 공작이다 함정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 3자로서. 그렇지. 제가 사주거나 제가 몰카를 들여주거나 하진 않았고 제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내가 이거를 당신들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MBC에서 보도한다 그러면 당신들을 뭐 개차반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이게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제기될 거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MBC에서 짚을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고지를 하고 제보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객관적인 3자로서 보도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봤고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제가 리포트상에서 이 사람들을 쉴드 쳐주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먼저 이거 취재윤리 위반, 함정 취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다 제기를 해요. 이명수 기자가 사줬고. 그렇지. 여기에 개입한 제 3자가 있다. 오히려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먼저 하거든요. 자극적으로가 아니고 굉장히 절대적인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자로서 제 3자로서 그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전하는 저는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윤리적 기준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추잡하지만 추잡하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영부인과 관련된 건데. 국격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이성균 씨와 관련된 KBS 보도도 그렇고 다른 신문사들의 보도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기자들이 이성균 씨가 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지 않았었을 때라면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가 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자에게는 그런 어떤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준은 이쪽에는 가혹하고 이쪽에는 굉장히 관대해.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는데 저는 민주당도 잘 조지거든요. 예, 저는 진짜 검언유착 보도 이전까지는 제가 뭐 정치인 상대로 기사 썼던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이 왜냐면 원래 정치부를 오래 했어요. 아니요. 그 조진 게 제가 사회부에서 민주당 의원을 하나 세게 조져갖고 그 민주당 의원하고는 지금도 원수고요. 정의당도 한번 세게 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저는 흔히 말하는 기자로서 고발한다고 폭로한다고 그러죠. 예. 저는 주로 사회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정치 기사는 쓸 일은 없고 그냥 사회부에 있다가 제보가 들어온 게 뭐였냐면 정의당 의원이 동사무소 가서 갑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자기 신발 벗어 던지고 막 그거 하나 저한테 제보 들어와서 그 부장이 시의원을 조지는 건 그렇지 않냐? 이건 해야 된다고. 시의원이었어요? 예. 정의당 그 시의원이었거든요. 이건 해야 된다고. 시의원이 동사무소에 갑질하는 게 옛날 선배 기자 기준으로 보면 맨날 국회의원들 만나시고 그래서 기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상이 있고 CCTV 그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고요. 시의원이면 이제 좀 짜치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또 동사무소 공무원은 더 약자를 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그 정당의 속성과도 안 맞고 그렇게 그걸 벌써 한 10년도 전에 한 적이 있고 민주당 의원도 한번 세게 전역 국회의원을 조져서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어디 그 사람이 그 저기 막 최고위원 거 출마했는데 딱 떨어졌어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아무튼 잘했어요. 예. 근데 저도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원칙은 제가 그냥 1년차 때 배운 게 기자는 기사 쓸 때 팩트만 맞으면 된다. 그렇지. 팩트만 맞으면 그럼요. 된다. 팩트만 맞으면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울 게 팩트만 맞으면 무서울 게 없다.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사실 진짜 저 순진해갖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던 선배들이 왜 가르친 대로 안 해.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선배들이 나이가 몇 세 때부터 그렇던가요? MBC는 그거는 뭐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제가 그걸 배웠을 때는 제가 기자가 처음 됐을 때가 노무현 정권 때거든요. 그때 모든 언론 그냥 MBC까지 나서서 그냥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고 할 때죠. 예. 그때 그래갖고 그때는 저도 심지어 제가 1년차 기자인데 근데 언론 자유는 만개했었어요. 만개했죠. 그래서 제가 1년차 기자인데 그때 통일부랑 그 외교부를 주로 나왔거든요. 맨날 하는 게 참여정부 통일정책, 외교정책 조지는 게 1년차 기자가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뭘 한다고. 신나게 조지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남북관계 안 되지. 이러니까 지금 국격이 이 모양이고 외교판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하지. 맨날 이런 기사 쓰고 있었어요. 그 1년차 때. 아는 거는 없는데 이제 전문가나 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친야 성향의 전문가. 아니 그때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취재가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아니 그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고 그때 참여정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아니더라고요. 아까 선배 얘기했지만 그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도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죠. 근데 그게 이제 권력자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 자유, 평화, 민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 평화, 민주, 평등 뭐 이런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근데 그 지향하는 가치에 안 맞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미국 말에 그런 게 있는데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공화주의를 지지하지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독립적인 언론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나 민주주의나 자유평화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가치니까요. 가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치관이 뚜렷한 편이어서 채찍과 당근 정책이 적절히 조화된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여하튼 평화 정책. 이거는 저는 지지하거든요. 네, 이거는 지지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 적이 있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대립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거는 저는 한국 기자협회의 우리가 기자의 사명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네, 그렇죠.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참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즘 좀 센 말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친인척 분들이나 잘 알고 지내던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현실이 자유, 평화, 평등, 인권 뭐 이런 거를 싸그리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한 7, 80%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 톤이 항상 어떤 자유민주 평화 평등이 한 50% 정도가 성취돼 있었을 때 톤으로 가는 게 맞는가? 거기에 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에 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현실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거는 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된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는 못하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 기자도 비슷한 생각 아니에요? 거기에 관해서는?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지금 이 정부 그저께인가요? 또 이 뉴스버스 압수수색 그렇죠. 했잖아요. 이진동. 이게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런데 이게 하도 이런 게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KBS가 압색한다 그러면 MBC 노조에서 KBS를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MBC 노조에서 KBS는 일단 난리 나고 MBC도 보도하고 그래서 이거 KBS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곤조가 안 좋은 거지만 그런 식으로 니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권력이? 언론을? 이런 게 또 기자들 사회에 좀 있었는데 옛날 선배들 기자들 보면 이제는 그냥 저기 또 압수수색 당한다 보다. 저부터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얘기한 대로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기자들이 계속 그렇게 점잖게 빼면서 마치 한국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면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잖게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건 사실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나오니까 나도 양아치처럼 취재하고 보도한다. 이거는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아니고 톤은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 톤 갖고 분명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많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국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졌을 때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이거 잘못한 것이냐 조리돌림 했었거든요. 언론들도. 그때는 너무 또 양아치 같이 해버렸고. 그때는 MBC, KBS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조국사 처음 터졌을 때. 근데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디올백 같은 이게 진짜 초유의 사태. 이게 진짜 감히 너무 황당해. 1~2년 만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언론들은 너무 점잖죠. 제가 보면 언론들은 너무 점잖잖아요. 점잖은 데다가 시사기획 창인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이번에 어디 갔다 온 해외 순방을 아주 찬양 위주의 무슨 다큐멘터리를 시사기획 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아예 그렇게 이제 국가가세하고 이제 권력에 빌붙어 사는 언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저쪽에서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혹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봉하는 언론,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한겨레 경향 비판을 하는데 진짜 점잖게 비판해요. 그렇지. 네, 점잖게 비판해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 비판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예, 비교해 보면 사설이나 이런 거. 그렇지. 예, 그때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고 생각해보면 별게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부동산 가격 잘못 잡은 거, 기자실 없애다고 하다가 언론들이랑 크게 척진 거, 제 기억에는 이 정도 말고 없어요. 예. 근데 그때는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었어. 그리고 언론들이 매일 그냥 일면부터 저 끝에까지 해갖고 사설까지 해서 그냥 이 정부가 그냥 경제를 너무 못하고 있는 것처럼, 다 말아먹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현실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건지 영부인을 잘못 뽑은 건지 참 진짜 이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진보 진영의 언론들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옛날에 진짜 국민 그 백성들 다 굶어 죽는데 태평성대입니다 전하라고 하던 그 간신배들과 뭐가 달라요? 지금 현재 언론들의 모습이. 예. 본인이 점잔을 떨면 본인은 객관적인 척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서 나중에 좋은 자리에 앉고 출세나 성공이 나중에는 어차피 또 객관적인 척 보인 사람들한테 어떤 자리가 주어질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게 이제 세상의 처세니까, 세상의 처세에 이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요. 언론이 우리 같은 기자나 PD들이 객관적인 척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의 그 시청자나 독자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관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건지 저는 초점은 우리가 대중을 대상화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객관적인 척하는 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을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기자나 언론인들, PD들의 사명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장인수 기자의 작업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인수 기자 실례지만 나이가 76년생이고요. 47인가요? 뭐 그렇게 됩니다. 이야,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랄까 안주하는 느낌이 저 스스로도 들어서 디올백 이 보도가 뭐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데스크로 올라가는 딱 그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제 현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후배들 기사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편해요. MBC, KBS에서 이제 전장 떠나서 하면 솔직히 편해요. 아시잖아요. 예, 이제 연봉은 한 1억씩 들어오고, 정신 걱정만 하면 되지. 그냥 뭐 후배들 그냥 뭐 기사 쓰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그렇지. 뭐 있으니까 그 가진 노후 갖고 야 이건 이렇게 취재하는 거야 하고 기사 봐주면 되고 솔직히 편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인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조금은 더 치열하게. 그러니까 아직은 에너지가 좀 있나 봐요. 2, 3년 정도는 더 치열하게 아니면 한 4, 5년 정도는 근데 더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한 60, 7세 되는 캔사스 시티의 모닝 그 이름이 뭐였더라? 캔사스 시티에 있는 어떤 지방지인데 그분도 퓰리처상을 탄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한번 강연을 했는데 거의 70 가까이 됐어. 60 몇 세였는데 너무 열정적인 거야 이분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당신 혹시 좀 인생이 불행하냐? 항상 분노가 있냐? 항상 분노가 있고 불행하냐? 혹시 이혼했냐? 뭐 별소리를 다 물어봤어. 그냥 농담 삼아. 근데 막 웃으면서 아니 한 번 이혼은 했는데 지금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행복한데 근데 이거는 못 봐주겠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야. 편집장이랑 싸우고 뭐 아직도 편집장이랑 싸우더라고요. 60 몇 세가. 편집장이 후배일 텐데. 편집장이 후배일 텐데도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자기 주장하면서. 근데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게 미드인데 뉴스룸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룸. 언론이 객관적이어야 하느냐.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시각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뉴스룸에서 이제 막 회의를 하는데 그렇죠. 후배 기자였나 PD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도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제 공화당을 아마 세게 조지려고 하는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앵커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한쪽은 지구가 둥글다고 그래. 한쪽은 지구가 네모다다고 그래. 중립적인 언론이 짠 나타나서 5대5 발언권 기회 주고 똑같이 보도해. 이게 중립이니? 그렇죠. 라고 그냥 딱 뭉개버리죠. 그렇죠.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개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론이죠.
그거를 그대로 갖다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뭐 판사가 심판, 뭐 기자나 언론인들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심판이 왜 플레이를 하냐 이러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침대 축구하고 그냥 얼굴에 침 뱉고 니킥하고 축구 같지 않게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휘스를 불 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휘스를 불 때 휘스를 정확히 5대 5로만 불어. 반칙을 내가 100번 하고 저쪽이 30번 했어도 100대 30으로 불면 너는 불공정한 거야. 근데 그거는 심판의 양심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헛슬 플레이, 아주 더티 플레이, 더러운 플레이를 하는 그 횟수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어떻게 늘 50대 50으로 심판이 휘스를 부는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심판의 양심과 그리고 경기의 양상인 거죠. 근데 지금 경기의 양상은 지금 뭐 민원 고발 사주에 했죠. 민원 사주 했죠. 통정 매매 했죠. 통정 심의 했죠. 뭐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고발 사주 당한 기자. 고발 사주. 고발 사주 당한 기자. 고발장에 제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 이런 상황에서 휘스를 일부러 안 불어요. 그 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 번씩 이렇게 불어? 그거가 자기적인 가짜 공정이라고, 가짜 공정, 유사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저널리즘에서는 이미 끝난 논쟁이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끝난 논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논쟁이. 제발 그래서 제가 박성중 의원이든 누구든 한번 맞짱 토론을 MBC 100분 토론에서 꼭 좀 해. 성사를 시켜줬으면.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받아드릴게요. 네. 아유, 참 답답하네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끝낼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을 사실 앞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재하고 보도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프리랜서 기자로 살아가는 그렇지. 게 예를 들면 그냥 저는 취재해서 이거를 동시 송출할 건데 그러면 최경영 TV에 내 취재물을 주면서 돈을 받을 것이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돈 받아야지. 이건 그렇게 하면 또 누가 해주겠어요. 일단 저는 파급력, 저는 그러니까 시청률 지상주의자여서 제가 어떤 방송이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만들면 무조건 많이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1의 가치거든요. 무슨 공익성이고 뭐 떠나서 일단 무조건 많이 봐야지 공익성도 생긴다. 이런 주의여서 일단 최대한 많이 해서 동시 송출할 생각이고 그 수익 모델은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시청자분들이 이제 정기 후원이나 이런 거를 제 이제 그 저널리스트 사이트 들어와서 해주시면 뉴스타파처럼 뉴스타파처럼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지만 유튜브 채널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팁 같은 거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은 계속 써요. 제가 그것도 잘 안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장인수 기자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멤버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활동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자는 취재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안입니다. 내가 취재한다는 사실도 숨겨요. 아니 취재 과정이나 이런 거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취재를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그 정도만. 싫어요. 그것도 싫어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취재한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하도 그거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로 그때 하도 세게 좀 약간 그래서 전형적이네. 그냥 내가 취재를 그러니까 기자 선배 아시잖아요. 기자실에 이런 스타일이 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딱 이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김용진 대표가 딱 이 스타일이야. 이거 절대 다 보안이야.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기자실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MBC 기자, KBS 기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오늘 특종을 할 거야. 그럼 일부러 MBC 기자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술 먹는 척하고 술 먹는 척하고 이렇게 그거는 좀 너무한 건데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기만술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KBS가 그러면 MBC는 옆에서 오늘 뭐 해? 최경영 기자 이러면 아이 선배 오늘 뭐 없어? 나 오늘 술 먹고 있잖아 이러면서 나 오늘 특종할 건데.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벌써부터 왜냐면 저한테 그럼 너 다음 아이템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그것도 싫어요. 아니 기자가 취재하는 건 좀 같은 기자들끼리면 좀 그렇죠. 그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뭐 나는 오늘 취재를 위해서 뭐 몇 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뭘 했다 이런 것도 싫어서. 근데 또 이제 유튜브의 생리는 피드백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저의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예, 다음 아이템까지 이제 방송에 나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경영 TV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데 이제 1월 안에 무조건 다른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어요, 제가. 1월 안에? 1월 안에. 예.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러면 지금 정치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전략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고 뭐 정치적으로 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지금 뉴스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 예, 시청자들이 이때 센 단독을 내년 한 4월 5월까지 많이 한다.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저렇게 그냥 뭐 어떤 매체 소속이 아니라 혼자 그냥 유튜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는 게 나름대로 봐줄만 하네 라는 걸 각인시킨다 시청자들한테.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정기후원 받는다 이게 제 전략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오래 탐사보도한 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아이템을 저글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 두세 개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탐사보도를 한참 할 때는 보통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2개는, 왜냐면 한 개가 꽉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네, 이게 꽉 나더라도 바로 이걸로 해서 이거 한다. 네,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게 있는데. 한 개도 없으면 거의 패닉옵니다. 그렇지. 늘 그냥 불안하지. 네, 너무 불안하지. 근데 이제 그거를 제 조언은 탐사 스트레이트 할 때 몇 주 텀으로 돌아갔어요? 저기 MBC에서는 6주. 6주. 예. 6주 텀으로 돌아가는 장기 기획물, 그게 만약에 장기 기획물로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6주 텀으로 돌아가는 장기 기획물 하나. 그리고 3일에서 한 5일, 3, 4일이면 취재할 수 있는 단기 기획물 2개. 그렇게 해서 3개를 저글링을 하시고 3개를 저글링 하시고 이걸 6주 텀을 조금 늘려도 돼. 그렇죠. 8주나 10주로 늘리고 이거 3, 4일 거를 계속 피딩하는 거예요. 근데 이 3, 4일 거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디올백이나 뭐 7시간 녹취처럼 큰 거일 필요는 없어. 못하죠, 그렇게. 그렇게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하지만 단독 인터뷰 또는 어떤 사람들이 뭐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한 900페이지를 보고 내가 다 봤더니 무슨 말인지 알죠? 인사청문회 자료를 뭐 부총리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봤더니 이건 이렇게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를 보내? 아무도 보도를 안 하거든 지금. 아무도 보도를 안 해. 근데 뉴스의 가치는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2, 3일짜리 확실하게 취재원이 물어주지만 확실한 소스가 있는, 그러나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 한두 명만 만나면 이렇게 확인 가능한 그렇게 해서 한 2, 3일짜리 2개와 그리고 장기 기획물 큰 걸로 1개를 가지고 가시면서 하면 일주일에 하나나 2개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좀 생명력이 있으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글링을 좀 작은 공 2개와 큰 공 하나로 저글링을 한번 잘해보시라는.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뭐 하면서 부딪히면서 답을 찾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최대한 도와보겠습니다. 루틴과 일정 관리만 잘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제가 믿는 것도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경영 TV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